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레 열릴 남북회담은 장관급 회담으로 양측의 대표단이 확정됐습니다. 각각 5명씩 참석하는데 참석자의 급이나 맡은 분야가 딱딱 맞게 짜여졌습니다. 평창 관련 합의에 주력하겠지만 다른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엿보입니다. 첫 소식 이문현 기자입니다. 모레 열리는 남북 장관급 회담엔 양측에서 각각 5명씩 참석합니다.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천혜성 통일부 차관은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급을 맞췄습니다. 노태강 문체부 차관은 원기루 체육성 부상을, 안문현 심의관은 황충성 부장을, 김기용 평창올림픽 사무차장은 리경식 민족올림픽 조직위원을 파트너로 만났습니다. 대표들의 급과 맡은 분야를 고려해 잘 짜여졌다는 평가입니다. 북측도 격에 맞춰서 인선을 했다. 결국 이번 회담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있다. 그 과정에서 회담의 성과는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태강 차관과 김기용 사무차장은 원기루 부상, 리경식 조직위원과 머리를 맞대고 평창올림픽 관련 협의에 나섭니다. 천혜성 차관과 안문현 심의관은 전종수 부위원장, 황충성 부장과 함께 다른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측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양측이 서로 배려해 맞춤형 대표단을 짠 것으로 볼 때 무리한 요구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우리 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차분하고 논리적인 협상가라면 북한의 리선권 위원장은 군 출신으로 다혈질 협상가라는 대조적인 평을 듣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협상 경험이 많은 베테랑입니다. 북한의 리선권 위원장은 어떤 인물인지 엄지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열린 첫 남북 군사실무회담. 리선권 위원장은 당시 북한군 대좌, 우리의 대령 신분으로 회담에 나왔습니다. 어느 회담에서 글씨 있는 그런 모임이 또 향상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 위원장은 2004년 이후 27차례나 남북 회담에 참석한 대남 협상 전문가입니다. 리 위원장을 수차례 상대한 우리 측 인사는 강한 어조로 몰아붙이기도 했고 유화적인 표현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데도 능숙했다며 잘 훈련된 회담통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동당 외곽 조직이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승격시킨 뒤 첫 위원장을 맡길 만큼 김정은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리 위원장을 상대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등 현 정부에서 회담 경험이 가장 많은 대북 전략가로 꼽힙니다. 북한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 나갈 수 있는 작은 이렇게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고, 다혈질이라는 리선권 위원장과는 대조적으로 차분하고 논리적인 협상가로 불리는데 상반되는 성격이라 오히려 궁합이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회담이 남북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두 베테랑 협상가들의 만남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시작된 남과 북의 대화를 100%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건을 시사하긴 했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도 통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미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발언입니다. 이어서 임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기자회견. 남북 대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보고 싶다며 거듭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I very much want to see it work out between the two countries. I'd like to see them getting involved in the Olympics and maybe things go from there. So I'm behind that 100%. 그러면서 남북이 평창 올림픽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까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적절한 시기에 미국도 개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당장 통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특유의 직설적인 어법으로 답했습니다. Sure, I always believe in talking. Do you think that we're very firm stance? Look, our stance, you know what it is. We're very firm. But I would be absolutely, I would do that. No problem with that at all. 다만 전제 조건 없는 대화는 아니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남북 대화 진행 상황에 따라 북미 대화를 저울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까지 내비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한 공을 북한에 다시 떠넘긴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남북 대화에서 북한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오느냐에 따라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구형 아이폰을 업데이트했더니 성능이 떨어지더라.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런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알고 보니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일부러 그랬던 건데요. 휴대전화 배터리가 오래되면 사용 중 갑자기 꺼질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을 막으려고 했다는 게 애플의 해명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숨겼고 사후 대응도 미온적이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는데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걸까요? 남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재현 씨는 요즘 아이폰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속도가 느려진 데다 카메라를 작동시키면 검은 화면이 뜨고 추운 날 배터리가 급격하게 방전됩니다. 느려진 건 업그레이드 이유인 것 같고요. 애플 좋아서 사긴 했는데 그게 너무 억울하긴 하죠. 애플은 잘못을 인정하고 배터리를 교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원가가 3, 4천 원 정도인 배터리를 3만 4천 원을 받고 교체해주는 건 이 와중에 장사를 하겠다는 심보라는 겁니다. 애플은 중국에선 번역을 해서 교체 정보를 알린 반면 한국에선 사흘 동안 영문 공지문만 띄웠습니다. 자신들이 잘못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본다라는 거 아니에요. 애플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그 사업 경영이 얼마나 잘못됐다라는 거를. 집단 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인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는 오는 12일, 또 다른 법무법인은 다음 달 초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기 생활용품 안전법은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비자 기본법은 재산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성능 관련된 거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민사소송 진행 좀 이렇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공법 규제가 충분히 적용 가능함에도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이해할 수 어렵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 지침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 결국 소비자들은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애플을 상대로 전례가 없는 규모의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현재까지 32만 명입니다. MBC 뉴스 남재현입니다. 한밤중에 송유관이 매설된 야산에서 15m 높이의 불기둥이 솟구쳤습니다. 불은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기름을 훔치려던 절도범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의 시뻘건 불기둥이 15m 높이로 치솟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바로 옆 야산에 매설돼 있던 송유관에 불이 붙은 겁니다. 불길이 옮겨 붙을까 봐 굴착기까지 동원해 흙으로 불기둥 주변에 담을 쌌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와 대한송유관 공사 측이 송유관 밸브를 차단한 뒤 기름을 빼내면서 동시에 진화 작업을 벌여 불은 인명피해 없이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지하 1.5m 깊이에 묻어둔 송유관에 갑자기 불이 난 건 기름 절도단 때문이었습니다. 불길이 시작된 현장입니다. 현장에는 이처럼 삽과 함께 주변에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기름을 훔치기 위해 설치한 밸브도 발견됐는데 드릴 같은 장비로 송유관에 몰래 구멍을 뚫다가 불꽃이 튀면서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인데도 좀 질이 좀 낮은 이런 도유범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난 2008년에도 울산의 한 송유관에서 기름절도단 때문에 난 대형 화재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수거된 옷가지와 도구들을 정밀 감식하는 한편 주변 CCTV를 분석해 3인조로 추정되는 절도단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제주도 서귀포 남서쪽 311km 공해상에서 이란을 출발해 한국으로 향하던 유조선이 홍콩 선적 화물선과 충돌해 유조선에 타고 있던 선원 32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 유조선에는 이란과 방글라데시 국적 선원들이 타고 있었으며 중국 당국의 요청을 받은 제주 서귀포 해경은 이틀째 불에 타고 있는 유조선 인근에서 실종 선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 1호입니다. 하늘의 궁전이란 뜻인데요. 2011년 중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해서 쏘아 올렸습니다. 이른바 우주 굴기에 큰 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3월쯤 지구로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버스만큼 큰 탓에 잔해 일부가 땅이나 바다로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우주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불덩이가 번쩍이더니 수많은 파편들로 갈라져 밤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유럽의 2톤짜리 인공위성이 지구로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텐궁 1호는 이 위성의 4배인 8톤, 크기도 대형 버스만 합니다. 동체 대부분은 대기권을 지나며 불타겠지만 파편 일부는 지구상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공 270km에서 매일 1-2km씩 지구와 가까워지고 있는데 고도가 200km 안쪽으로 진입하면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져 이르면 다음 달 말 3월 전후 추락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의 예측으로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뒤로 한 달까지는 지금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텐궁의 파편에 맞을 확률은 조분의 1로 아주 낮고 우주 정거장의 추락이 처음도 아닙니다. 1979년엔 미국의 스카이랩이, 2001년엔 러시아 미르가 떨어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각국의 우주당국은 그러나 예상되는 추락 지점이 북위와 남위 43도 사이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가 많은 곳이어서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반도에 떨어질 확률을 0.4% 정도로 보고 추락 일주일 전부터 상황실을 가동해 텐궁의 위치를 24시간 감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6월 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했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노력하면 바뀐다. 대통령의 관람 소감이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영화에서 가장 울림이 컸던 대사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였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관람 소감이었습니다. 그렇게 뚜벅뚜벅 발전해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취임 이후 첫 영화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 운전사를 택했던 대통령은 택시 운전사의 세상이 87년 6월 항쟁으로 연결됐다며 또한 그 연속 성상으로의 작년 촛불을 되새겼습니다. 위안으로 남게 된 6월 항쟁을 완성시켜주고 있는 것이 지난 겨울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촛불 혁명이죠. 문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난 1987년 박종철 군 사망 이후 부산 지역 범국민 추도회를 주도했다 경찰에 연행됐고 이후 민주화 운동의 길에 본격 접어들었습니다. 영화 상영 전 출연진들과 함께 민주화 운동 희생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박종철 열사의 형은 문 대통령에 대한 당시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 당시에 돌아가신 노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계시던 주연 배우는 자신의 현재 삶이 그 시대에 비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눈물 지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많은 빚을 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고 영화 감상 후 문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책임 있는 사람들, 벌 받을 사람들, 확실히 책임지고 벌 받게 하는 그게 해야 될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환경단체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만들고 실행합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절전소라 불리는 모임인데요. 아파트 가구당 전기요금이 절반 넘게 줄어드는 성과를 내면서 다른 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지하 주차장이 점점 밝아집니다. 천장에 설치된 LED 조명이 사람을 인식해 밝기를 자동 조절하는 겁니다. 예전엔 형광등 3,600개를 항상 켜둬야 했지만 지금은 필요할 때만 밝아지다 보니 전기 사용량이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가구마다 물을 공급하는 펌프도 분당 회전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물 공급은 그대로지만
전기요금은 줄어듭니다. 전압을 조절하는 변압기도 전기 수요에 맞춰 운영해 대기 전력을 아낍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전기요금을 줄여보자며 만든 절전소 모임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에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흡족하게 찬성을 해줬기 때문에 덕분에 가구당 전기요금이 6년 전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절전소를 운영하며 집집마다 생활 습관까지 달라졌습니다. TV 밝기는 줄이고 냉장고 온도는 4도 정도로 꼭 필요한 만큼만 설정합니다. 펠트지를 물에 적시는 방법으로 전기 가습기를 대신합니다. 어쩌다가 화장실 갔다 불 안 끄고 나오면 애들이 막 난리쳐요. 불 끄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전략하는데 애들이 더 절전 효과가 알려지면서 절전소 모임은 서울 성북구에서만 42곳으로 늘어났고 환경단체의 도움으로 대전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죠.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 상당수가 뺏길 위기에 처하자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강현섭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가 시끄럽던 지난 2013년 6월. 전직 대통령의 그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 한 달 뒤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핵심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긴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는 이번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에 적용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건네받은 특활비는 모두 36억 5천만 원. 이 중 3억 6천5백만 원은 기치리와 삼성동 사저관리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나머지 33억 원은 최순실 씨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에게 건너간 뒤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돈들도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3인방 비서관이나 특히 최순실 씨 이런 사람들이 돈이 뇌물에서 유래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 받았다면 그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10억 원가량의 사용처를 더 확인한 뒤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매각 대금 68억 원과 보유 예금 등을 가압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 특활비의 수수 경위와 사용처를 둘러싸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남자 김연아로 불리는 우리나라 피겨의 기대주 차준환 선수가 대표 선발전에서 대역전극으로 평창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말 그대로 극적이었습니다. 9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마지막으로 무대에 선 차준환. 연속 3회전 점프에 이어 필살기 4회전 점프까지 깔끔하게 성공시키며 관중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후 콤비네이션 점프와 스핀 등 나머지 과제도 실수 없이 소화하며 기립박수 속에 무대를 마쳤습니다. 프리스케이팅 168.60점. 두 차례 점프 실수로 140점대에 그친 이준영을 제치고 평창행 티켓을 거머쥔 순간이었습니다. 차준환은 단 한 장이 걸려있는 남자 싱글 출전권을 두고 2차 선발전까지 이준영에게 30점 가까이 뒤졌지만 어제 20점 차로 따라잡은 데 이어 오늘 완벽한 연기로 대역전극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가서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가서 저의 스케이팅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준영은 작년 9월 네베론 트로피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가져왔지만 정작 대표 선발전에선 2위로 밀려나 꿈의 무대를 밟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자 싱글에선 모친상과 부상 등을 거치며 슬럼프를 겪던 최다빈이 보란듯이 부활해 출전권을 따낸 가운데 김하늘이 남은 한 장의 티켓을 가져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좀 더 안정적으로 다듬고 올림픽 때 깨끗하게 연기 보여드리고 싶어요. 중학생 유영은 대회 1위에 오르고도 나이 제한 때문에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지만 총점 200점이 넘는 무결점 연기를 선보이며
다음 올림픽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리입니다. 휴일인 오늘 큰 추위는 없어서 활동하기에 괜찮았죠. 부산에서는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북극곰 수영축제가 열렸는데요. 4,500여 명이 한꺼번에 겨울바다로 뛰어들어서 물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이두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겨울바다에 거침없이 몸을 내던집니다. 고요했던 겨울바다에 하얀 물보라가 일고 사람들은 서로 뒤질세라 힘차게 팔을 내젓습니다. 4,5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내지른 함성이 해운대 바다를 가득 메웁니다. 함께 참가한 동료, 친구, 가족들과 사진을 찍기도 하고 물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몸은 춥지만 마음만은 상쾌합니다. 이런 데 매주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수영을 마치고 나온 참가자들은 해냈다는 성취감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겨울바다 매번 여기 오거든요.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아주 짜릿해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딱 마비됐지만 나중에는 그게 뜨거움으로 옵니다.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지난 1988년 시작해 올해 31번째를 맞은 북극곰 수영축제. 영국 BBC 방송이 세계 10대 겨울 이색 스포츠로 선정했을 만큼 널리 알려져 외국인들도 270여 명이나 참여했습니다. It's very cold, very freezing, but it was amazing. I found my ball, so I'm happy. 이번 행사인 84살 할머니부터 3살배기 아기까지 참여해 올겨울 동장군의 위세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금융당국이 내일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해 특별 점검에 들어갑니다. FIU,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도 조사에 나섰는데 금감원과 FIU 두 기관의 합동검사는 이례적입니다. 노경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강모 씨는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포 통장에 송금했습니다. 대포 통장까지는 추적이 가능했지만 용의자들이 가상 계좌로 비트코인을 사면서 더 이상의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대포 통장에서 이제 빠져나간 것들은 환수를 못했고요. 한 은행에 1,700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전액 환수를 전혀 하지는 못했고요. 내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이 고강도로 들여다보겠다는 게 바로 이 가상계좌들입니다. 은행이 회사나 기관과 가상계좌 계약을 체결하면 수백, 수천 개의 가상계좌를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것을 걷는 데 쓰는 방식인데 이걸 가상화폐 거래소가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나 기관이 대표로 받아와서 잘게 쪼개 이용자들에게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신원 확인 과정도 필요 없고 실명 계좌가 아닌 상태에서 금융거래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가상계좌가 자금 세탁이나 유사수진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가상화폐를 실명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금 세탁을 추적하는 FIU, 금융정보분석원까지 나선 이유입니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본인 확인이나 실명 확인이 미진하고 불법 의심 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부분 거래의 통로로 활용되던 가상계좌를 못 쓰게 될 경우 가상화폐 거래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중 6개 은행에서 발급된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 잔액은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임신 37주 전에 태어나거나 체중이 기준 이하로 태어난 아이를 미수가, 이른바 이른둥이라고 하죠.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경우 몸은 아직 덜 컸는데 해가 바뀌면서 나이는 서류상으로 더 먹게 됩니다. 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kg의 극소 미수가로 출산 예정일보다 3개월이나 먼저 태어난 재한이 아직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2016년 12월생으로 주민등록상 나이는 3살이지만 원래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 병원의 교정 나이로는 10개월에 불과하고 실제 발달 정도도 10개월 수준입니다. 그 친구의 애기는 지금 말도 잘하고 뭐 잘 걷고 하는데 이제 제 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엄마? 네, 말만 그것만 하고요. 하지만 재한이는 정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에 갈 때는 3살 반에 가야 합니다.
이른둥이니까 뭔가 부정적이 억울하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아이들한테 치일까. 발달 지연을 이유로 나이보다 어린 반에 보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어린이집에서 허락을 해야 합니다. 28주 만에 미숙아로 태어난 시연이. 주민등록상 나이는 5살이지만 발달이 느려 어린이집은 4살 반에 보내야 수준이 맞는데 어린이집에서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보육 지침 때문에 시연이가 4살 반에 가면 대신 2명의 아이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발달 지연으로 약간 진단이 없는 아이들은 어디로 갈지 받아주는 원이 있겠지만 너무 구구절절 설명해야 되고 찾아다녀야 되고. 이른둥이 출생률은 지난 200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모들은 이른둥이의 경우 출생 예정일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도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아기를 평가를 해버리면 아기가 교정 나이에 맞는 교육이나 보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고요. 또 혹은 또래 집단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상 1살 더 많은 게 뭐가 대수냐는 시선도 있지만 당사자들은 절실합니다. 그 아기 생일 케이크에 어떻게 초를 꼽아야 되는지 항상 초를 한 개씩 적게 꼽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상하게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나이와 관련된 이른둥이 부모들의 고충을 해결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광 등 관련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태평양의 아름다운 작은 섬나라 팔라우도 최근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 6허를 앞세운 중국의 노골적인 요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다의 빛깔이 바뀌어 신들의 바다 정원으로 불리는 태평양의 섬나라 팔라우. 인구 2만 명의 이 작은 섬나라를 찾는 관광객은 한 해 11만여 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인입니다. 이를 노린 중국이 팔라우가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를 끊지 않으면 관광객을 보내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팔라우 정부가 상관 말라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타이완과 수교 중인 20개국 모두를 상대로 똑같은 압력 행사에 나선 상황. 지난 2011년엔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분쟁을 벌이던 일본이, 2014년엔 민주화 시위가 한창이던 홍콩이, 또 2016년엔 반중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 타이완이 중국인 관광 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한결같았습니다. 提到的这个情况我没有听说也不了解 반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시 중국 편에 선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엔 전세기까지 띄우며 유커들의 관광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관광을 즐기는 중국의 유커는 대략 1억 3천만 명가량. 이들이 뿌리는 돈만 연간 300조 원에 이릅니다. 아직 중국인의 여권 발급률이 10%도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유커를 앞세운 중국의 노골적인 요구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에 많이 의지하는 국가들, 이런 데는 그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로 짐작이 돼요. 그게 가능한 국가에는 그걸 쓸 거고. 사드 보복으로 큰 타격을 받은 우리로선 유커가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시장의 다변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남해안 일부에 내리던 비가 남부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남부지방에는 최고 30mm의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시간엔 중부지방에서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진눈깨비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영서 남부나 충청도에 1에서 3cm, 수도권과 전북, 경북 내륙에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눈이 자주 내리고 최강 한파도 밀려와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까지는 예년 기온을 웃돌아 눈이 오더라도 금세 높겠지만요. 내일 밤 다시 눈이 오고 난 뒤로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 서울 수은주가 영하 13도 안팎까지 내려가고 서해안 지방에는 많은 눈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비와 눈은 아침부터 그쳤다가 밤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영동 지방은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내일까지는 추위가 심하지 않아서 광주 7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4m까지 차츰 높게 일겠습니다.
최강 한파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